사부인, 결혼식엔 절대 오지 마세요. 그 국밥집 하는 손으로 하객들 손을 잡으실 건가요? 솔직히 저희 집안 수준에 창피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돈의 입술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저 윙하는 이명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의 결혼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지도 못할 만큼 저는 아들의 장모가 될 사람에게 창피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 학비를 벌기 위해 하루에도 수백 번 국밥 그릇을 날랐던 손. 그 손이 이제는 수준 떨어지는 흉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끝내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얼음장같이 잔인한 말들이 제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뒤흔들고야 말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제 인생은 새벽 4시 짙은 어둠을 가르는 시장의 소음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도시의 공기 속으로 뜨거운 김을 뿜어내는 커다란 가마솥. 그 앞에 서는 것이 제 평생의 일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중앙시장 국밥집 박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28 젊은 나이에 혼자 남아 아들 민준이를 키우기 위해 국밥을 말기 시작한 지 어언 40년. 제 하루는 펄펄 끓는 뽀얀 국물처럼 단 한순간도 식을 틈이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장사 준비를 하고 해가 뜨면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그릇을 내가고 치우다 보면 어느새 등줄기엔 소금꽃이 핍니다. 점심시간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저녁 장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뜨거운 뚝배기에 손을 대는 건 예산일이고 무거운 깍두기 통을 나르다 허리를 삐끗한 적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제 손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여자 손이 어쩌면 이렇게 투박하고 거치냐고. 맞습니다. 매일같이 물에 젖고 불에 데인 제 손은 마디마디가 굵고 손톱 밑에는 억센 세월의 흔적이 검게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삶이나 제 손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이 국밥 한 그릇이 제 아들을 키워냈고 이 거친 손이 제 아들을 번듯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남들은 냄새나고 고된 일이라 혀를 차도 저는 땀 흘려 돈 버는 이 일이 세상 어떤 일보다 정직하고 떳떳하다고 믿었습니다. 시장통 사람들도 다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억척같이 아들 하나 보고 사는 독한 여자라고, 그래도 참 대단하다고. 그 말들이 제게는 훈장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분주하게 가게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 되어 마지막 남은 국밥 한 그릇을 혼자 먹으려던 참이었죠. 그때 가게 문을 열고 키가 훌쩍 큰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며 번듯한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어찌나 듬직하고 자랑스러운지. 아들, 이 시간까지 야근했어? 밥은 먹었고? 제 물음에 민준이는 그저 웃으며 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아픈가?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데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이라니. 내 아들이 장가를 간다니. 그 말 한마디에 방금 전까지
저를 짓누르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아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28배 홀로 되어 세상에 우리 모자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민준이가 아플 때 발을 동동 구르며 밤새 병원을 지켰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 손을 잡아주지 못해 미안함에 눈물 찢던 날,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겠다는 아들을 붙잡고 엄마만 믿으라며 큰 소리쳤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한 과정이었나 봅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장가갈 때가 됐지. 암 되고 말고. 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 대답했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아들이 속상해할까봐 일부러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라며 금세 뚝배기에 뜨거운 국밥을 담아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멋쩍게 웃더니 예비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지아예요. 참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안이 꽤 괜찮아요. 아버님은 사업하시고 어머님은 그냥 사모님이세요. 사돈댁이 부잣집이라는 말. 보통의 어머니들이라면 혹시 우리 아들이 기죽지 않을까 걱정부터 했겠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평생 가난과 싸워온 저와는 달리 제 아들은 이제 든든한 처가 덕에 고생길은 걷지 않겠구나. 돈 때문에 서러운 일은 겪지 않겠구나. 안도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잘됐다, 우리 아들. 복도 많지. 그런 귀한 집 아가씨를 어떻게 만났어? 제 칭찬에 아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 만난 거라면서요.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그날 밤 저는 아들이 떠난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내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아들 장가 보내고 나면 이 국밥집도 그만두고 좀 편하게 살아볼까? 처음으로 그런 단꿈에 젖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가게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에게 아들 자랑을 침이 마르도록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장가를 가는데 글쎄 사돈댁이 보통 부자가 아니래. 이제 우리 아들 고생 끝났지 뭐.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축하해줬습니다. 쌈짓돈을 털어 축의금을 미리 건네는 이웃도 있었습니다. 저는 연신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드디어 사돈댁을 만나는구나. 설레는 마음 한편으로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시장에서 국밥이나 파는 내가 그 번쩍번쩍하다는 사돈댁 눈에 어떻게 보일까? 우리 민준이 얼굴에 먹칠이라도 하면 어쩌나? 그날부터 저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팬 주름, 거친 손. 제 모습 어디를 봐도 사모님들과 어울리는 구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곱고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하고 나오시면 돼요. 아들은 제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의 인생이 걸린 자리였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 아들이 사돈댁에서 받을 대접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그런 노력이, 그런 기대가 산산조각 나게 될 줄은, 제 인생 가장 빛나는 날이 될 거라 믿었던 그날이 제 인생 가장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국밥을 말면서도 정신이 딴 데 팔려있기 일쑤였습니다. 뚝배기에 팔을 넣는다는 걸 깜빡하고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잘못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온통 상견례 세 글자에 가 있었습니다. 제 평생에 그런 자리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롱을 열어보니 입고 갈 만한 옷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죄다 시장에서 일할 때 입는 펑퍼짐한 몸빼 바지나 색바랜 티셔츠뿐이었습니다. 유일한 외출복이라고는 10년 전 동네 잔치에 갈 때 큰맘 먹고 맞췄던 한복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한복을 입고 가기엔 너무 유난스러워 보일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백화점이라는 곳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늘 버스를 타고 지나치기만 했던 그 화려한 건물.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묵은 때를 벗기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핸드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자 시원하고 향긋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수정처럼 생긴 등들이 보석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옷과 가방, 구두들이 마치 예술작품처럼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절로 주눅이 들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는데 젊고 예쁜 점원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 차림새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입고 온 낡은 카디건과 빛바랜 면바지. 그들의 눈에는 제가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 아니라 길을 잘못 든 행인찜으로 보였을 겁니다. 뭘 찾으세요? 한 점원이 마지못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 상견례 때 입을 옷 좀 보려고요. 제 말을 듣자 점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한꺼풀 옅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점원은 저를 마담 코너라고 불리는 나이든 부인들이 입을 법한 옷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촌스러운 디자인의 옷들. 가격표를 슬쩍 보니 제가 국밥 수백 그릇을 팔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섣불리 만져볼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비교적 수수해 보이는 남색 원피스 하나를 조심스럽게 가리켰습니다. 이거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점원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옷을 꺼내 탈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탈의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색하게 원피스를 갈아입고 나왔지만 비싼 옷은 제게 맞지 않는 옷처럼 겉돌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 김마담. 나 이 스카프 좀 다른 색으로 보여줘봐. 카랑카랑하면서도 교양 있는 척 꾸민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휘감은 중년 여인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저를 안내했던 점원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달려갔습니다. 네, 사모님.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여인을 무심코 쳐다보았습니다. 우아한 자태, 오만한 표정.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점원이 가져온 여러 가지 색의 스카프를 거울에 비춰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여인은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길에서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기요. 여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아닌 줄 알고 가만히 있자 한층 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옷 입어보고 있는 아줌마요. 그제야 저는 여인이 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여인은 턱짓으로 제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옷 이리 좀 줘봐요. 우리 집 가사도우미 아줌마 사다 주면 딱 맞겠네.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가사도우미라니.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빼앗아 자기 집 가사도우미에게 주겠다니. 이것은 무시를 넘어선 모욕이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무슨 말이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걸린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 없이 굳어있자 여인은 짜증이 난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왜요? 파는 물건 아니에요? 돈 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얼마예요, 그거?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보이며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저를 안내했던 점원이 당황해서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이 손님께서 먼저 보고 계시던 거라. 그래서 내가 사겠다는데 내가 저 아줌마보다 돈이 없어 보여? 여인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창피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까지 제 인생에 이런 굴욕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을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탈의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허둥지둥 제 원래 옷으로 갈아입고 핸드백을 낚아채듯 들고 도망치듯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어머, 저 아줌마 왜 저래?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익숙한 시장 입구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비릿한 생선 냄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게 앞간이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조금 전 백화점에서 겪었던 일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인의 오만한 얼굴,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경멸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했을까? 단지 옷차림이 남루하다는 이유만으로, 돈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액땜했다 치자.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는 법이니까. 다시는 볼 사람도 아닌데 마음 쓰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괜히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좋은 생각만 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백화점에서 옷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동네 양장점에 가서 제 몸에
꼭 맞는 수수한 투피스 한 벌을 맞췄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새 옷을 장롱에 걸어두고 저는 상견례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마주쳤던 그 오만한 여인의 얼굴은 애써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불쾌한 인연일 뿐이라고, 제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여인과의 악연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인이 바로 제가 그토록 고대하던 상견례 자리에서 사부인이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저는 다가올 미래도 모른 채 부질없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작은 굴욕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아주 작은 전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상견례 당일 새벽부터 창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괜히 마음이 스산했지만 좋은 날 비가 오면 잘 산다더라는 옛말을 떠올리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습니다. 며칠 전 맞춰둔 남색 투피스를 곱게 차려입고 어색하지만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립스틱도 10개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오늘만큼은 국밥집 박 사장이 아닌 김민준의 어머니 박영희이고 싶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라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사는 동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높고 삐까뻔쩍한 건물들, 길에는 외제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저절로 기가 죽는 기분이었습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기모노를 입은 직원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안내된 방은 묵직한 나무 문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방 안은 이미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 그 옆에 수줍게 앉아 있는 예비 며느리 지아,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있는 한 여인.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저에게 모욕을 주었던 바로 그 오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고 등줄기에서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아니겠지. 닮은 사람이겠지. 수만 번을 속으로 되뇌었지만 저를 발견하고 순간 굳어지는 여인의 표정에서 그것이 부질없는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인사드려요. 이쪽이 지아 씨 어머니, 최유경 여사님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이끌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유경, 바로 그 여인. 제 사돈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알아보고 경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시 사모님이었습니다. 찰나의 흔들림도 잠시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고상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능숙한 표정 변화에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 사부인.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그녀가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손을 보고 가사 도움이나 주라고 말했던 사람.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색하게 굳어있는 저를 보고 아들 민준이가 눈치를 줬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악수하셔야죠.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제게는 차가운 뱀이 제 손을 휘감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혐오스러운 것을 만진 듯 재빨리 손을 빼고는 물수건에 손을 닦았습니다. 그 미세한 행동 하나에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부인, 손이 많이 거치시네요.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걱정하는 척 던지는 말 속에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국밥집 하는 손이라며 비웃는 듯한 그 뉘앙스를 저만 느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들 민준이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네,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었지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며칠 전의 굴욕짐은, 지금의 이 모욕짐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는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진수성찬이 차려졌지만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사돈, 최유경이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아는 어릴 때부터 워낙 곱게만 자라서요.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민준 씨가 옆에서 많이 챙겨줘야 할 거예요. 참, 민준 씨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계속 일할 건가요? 우리의 아빠가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는데 처가 쪽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은근하게 자신들의 재력과 지위를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저를 대화에서 소외시켰습니다. 마치 저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녀는 저에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오로지 민준이에게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어색하게 웃으며 찻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그런 제 모습과 사돈의 노골적인 태도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지도, 그렇다고 사돈의 말에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치지도 못한 채 그저 난처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던지. 대화는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신혼집은 저희가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해 놨어요. 혼수나 예물 같은 건 사부인께서 신경 쓰실 것 없이 저희가 알아서 다 할게요. 지아가 워낙 보는 눈이 높아서요. 그 말은 당신네 형편에 뭘 보탤 수 있겠냐는 뜻과 다름없었습니다.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돈으로 저와 제 아들을 자신들의 아래에 두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사부인. 저희도 형편껏 성의는 보여야지요. 민준이 앞으로 들어놓은 적금이 있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말에 최유경은 피식 웃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 사부인. 그 성이라는 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에서는 그런 푼돈, 성의로 치지도 않아요. 그냥 두 분 편히 사시는데 보태 쓰세요. 푼돈. 제가 아들 장가 보내려고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이 그녀의 입에서는 푼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저희가 다 낼 테니 사부인께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민준이 몸만 보내시면 돼요. 그게 저희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녀는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장 잔인한 방식의 모욕을 제게 퍼붓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저의 존재 가치를 지워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제 앞에 앉아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입술만 깨물고 있는 내 아들. 그 얼굴을 보니 차마 상을 뒤엎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부인 뜻이 그러시다면 따르겠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제 대답에 최유경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싸움에서 이긴 장수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상견례 자리가 끝났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도 저는 제대로 걷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화를 내거나 속상한 티를 내면 아들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는 아까보다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일,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겪었던 일들이 뒤섞여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원래 부잣집 사모님들은 다 저런가? 아니면 이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일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그녀의 경멸 어린 눈빛과 가시 돋친 말들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오늘 겪은 이 모욕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감.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 최유경의 비웃는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나는 내 아들을 위해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엔 오지 마세요. 그 지옥 같던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사돈 최유경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짤막한 그 문장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 한복판에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글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눈을 몇 번이고 비비고 다시 읽어보아도 그 잔인한 문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상견례 이후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는 상견례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사돈 어른이 참 교양 있고 좋은 분이시더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 앞에서도 내색하지 않으려 평소처럼 국밥을 말고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최유경의 모욕적인 언행은 그저 부잣집 사모님의 짓궂은 텃세일 뿐이라고 결혼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수모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훑어보던 그녀의 경멸 어린 눈빛이 떠올라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민준이만 행복하다면 나는 괜찮다고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가 한산한 틈을 타 잠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예요, 사부인. 최유경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를 했을까? 상견례 때의 무례를 사과라도 하려는 걸까? 헛된 기대를 품고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부인. 어쩐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민준이 결혼식 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견례 때와 마찬가지로 나긋나긋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녀가 말하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호텔 로비에 있는 고급스러운 카페였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 어색하게 앉아 있자 잠시 후 최유경이 아들 민준이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최유경은 제 맞은편에 앉아 서론도 없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부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안에서는 이번 결혼 아무 탈 없이 치르고 싶어요. 네, 저도 물론입니다. 그런데 사부인께서 걸림돌이 되실 것 같네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제가 걸림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묻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경멸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부인이 우리 민준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요. 국밥집 하는 분이 제 사돈이라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상견례 때보다 더 노골적이고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다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집안 사모님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사부인을 제 사돈이라고 소개하겠어요? 국밥집 하는 손으로 하객들하고 악수라도 하실 건가요? 그 그림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며칠 전 백화점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곳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민준이 결혼식에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멀리서 조용히 축복만 해주세요. 그게 사부인께서 민준이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우리 집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마지막 배려, 최소한의 예의.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제 아들 결혼식에서 저를 지워버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가장 행복한 날, 저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되어야 한다는 선고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앉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민준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내 결혼식에 가는 게 창피해? 제 물음에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제게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어머니 없이 어떻게 결혼식을 하냐고, 당장이라도 제 손을 잡고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지아 씨 어머니 말씀도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요. 틀린 건 아니라고. 그 말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신 거 저도 잘 알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번 한 번만 어머니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나중에 다 효도할게요. 네, 나중에. 그 나중에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찻잔이나 최유경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와 그의 성공, 그의 미래를 저울질하고 있었고 결국 저를 버리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아들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스르르 놓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28배 홀로 남았을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을 때도 아들을 보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삶의 유일한 이유이자 희망이었던 아들이 제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최유경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민준 씨는 현명하네. 사부인, 그럼 그렇게 아시는 걸로 할게요. 축의금은 계좌로 넉넉하게 보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했습니다. 돈으로 제 상처를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들도 그녀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끝까지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제 인생에서 가장 비겁한 뒷모습을 보이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텅 빈 카페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국밥을 팔며 겪었던 수모, 사람들의 동정과 무시, 그 모든 것을 아들 하나만 보고 견뎌왔습니다. 제 모든 희생과 헌신이 결국 아들에게는 창피한 과거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린 걸까? 수없이 그 질문을 되뇌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답을 찾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흥건하게 젖어드는 눈물의 감촉은 이것이 지독한 현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무너진 세상의 폐허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텅 빈 가게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게 안을 비추는 것은 낡은 백열등의 희미한 불빛뿐이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괴물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 전부가 저 그림자처럼 실체 없는 허상이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인지 아니면 슬픔보다 더 큰 절망이 제 몸을 지배해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 민준이를 품에 안은 풋풋했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사진 속의 저 여자는 억척스러운 국밥집 주인이 되었습니다. 웃음을 잃고 주름이 늘고 손마디가 굵어지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이 아들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리라. 그 생각이 나자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운동의 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빠와 함께 2인 삼각 달리기를 했습니다. 아빠 어깨 위에 목마를 타고 응원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준이 곁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치마를 입은 것도 있고 민준이와 함께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달렸습니다. 결국 넘어져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났지만 1등으로 들어와 기뻐하는 아들 얼굴을 보니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든 아들은 잠꼬대로 엄마가 최고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지난 설움을 모두 잊고 밤새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한창 예민한 사춘기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유명 브랜드의 비싼 운동화를 신고 다녔지만 저는 시장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운동화밖에 사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발 주머니를 마당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친구들이 거지 신발이라고 놀렸다며 다시는 그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신발을 주워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처음으로 공사장 자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번 돈으로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비싼 운동화를 사주었습니다. 새 신발을 받고 기뻐하는 아들 앞에서 저는 웃었지만 등 뒤로는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채 신음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는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민준이는 성적이 우수했지만 비싼 등록금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짐이 되기 싫다며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뺨을 처음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굶는 한이 있어도 내 등록금은 책임진다. 너는 공부만 해라. 제발. 그날 이후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밤에는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버텼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아팠지만 통장의 등록금 액수가 채워지는 것을 보며 고통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가게 주방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기쁨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제 젊음, 제 인생,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워낸 아들이었습니다. 제 손이 거칠어진 것은 국밥을 팔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고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를 치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허리가 휜 것은 늙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이고 진 탓이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고통은 아들의 미래를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이 제게 창피하다고 합니다. 저를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제 희생의 증거인 이 거친 손이 이제는 감춰야 할 흉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웃음과 함께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 제 인생 전부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사돈 최유경이 저를 모욕했을 때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견딜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외면은 제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가 희미한 불빛을 내며 웅하고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가장 이기적이고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저를 2번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액정이 박살나고 화면이 까맣게 죽어버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가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동이 터오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오면 늘 그랬듯 다시 희망을 가져야 했지만 더 이상 제게는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문득 제 눈의 가게 한쪽에 놓인 낡은 금고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다이얼을 돌려 여는 낡은 금고. 그 안에는 제가 평생을 모은 돈과 가게 명의로 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심지어 아들에게조차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제가 국밥집 박 사장으로만 살지 않았다는 증거. 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 또 다른 인생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제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서늘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분노인지 허무함인지 아니면 복수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 박영희가 아니라는 것. 이제는 오롯이 나 박영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수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무기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들 김민주는 이미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삶을 짓눌러왔던 어머니라는 멍에를 벗어던지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오랜 지병을 앓던 사람이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온을 찾은 것처럼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국밥을 말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제 안색이 좋지 않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저 몸이 좀 좋지 않다고 둘러댔습니다. 제 속에서 어떤 칼날이 벼려지고 있는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혼식이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안은 늦은 점심을 먹는 손님들로 드문드문 차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화려한 옷차림의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사돈 최유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의 냄새와 분위기가 견딜 수 없다는 듯 명품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린 채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국밥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못 본 척, 그녀가 없는 사람인 척 했습니다. 제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최유경은 뾰족한 구두 소리를 또각거리며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사부인,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곳에 온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그녀도 느꼈을 겁니다. 늘 주눅 들어있던 눈빛이 아니라 차갑고 무심한 시선이었으니까요. 무슨 할 말이 더 남았습니까?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제 대답에 최유경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오만한 표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마무리는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오게 만드시네요. 그녀는 누추한 곳이라는 말에 힘을 주며 제 자부심의 공간을 대놓고 짓밟았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그 어떤 모욕에도 상처 입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최유경은 들고 있던 고급 가죽 가방에서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식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뭡니까? 보시면 모르세요? 사부인께서 우리 민준이를 키우느라 고생하신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안과 인연을 깨끗하게 끊어주는 데 대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그녀는 이제 돈으로 제 모성의 가격을 매기고 우리 모자의 인연을 끊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욕을 넘어선 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완벽한 능멸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놀라서 숟가락질을 멈췄고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흰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봉투 안에는 제가 아들을 위해 바쳤던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의 서러움, 밤새 아들 곁을 지켰던 어머니의 사랑, 아들의 성공을 위해 흘렸던 피와 땀, 그 모든 것이 고작 저 종이 몇 장으로 환산되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예전의 저였다면 당장 저 돈 봉투를 그녀의 얼굴에 던져버렸을 겁니다. 소금을 뿌리고 멱살이라도 잡고 악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리석은 여자. 그녀는 지금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앞치마에 손을 닦고 의자에 앉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정말 다 끝나는 겁니까? 제 의외의 반응에 최유경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 돈이면 사부인께서 평생 국밥을 파는 것보다 많을 텐데요. 이제 민준이는 있고 편안한 노후나 즐기세요. 그녀는 제가 돈에 굴복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역시 천한 것들은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경멸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제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유경의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볼일이 끝났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참, 민준이 결혼식은 이번 주 토요일 웨딩 팰리스 호텔입니다. 물론 오시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딴 마음 품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날 호텔 주변엔 경호원들이 깔릴 테니 괜한 망신 당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제게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제 순순한 태도에 완전히 안심한 최유경은 경멸의 눈초리로 가게를 한번 쓱 훑어보고는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가게 안에 남겨진 손님들은 저를 동정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아이고,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돈을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치마 주머니 속 돈 봉투에 묵직한 감촉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굴욕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복수를 위한 계약금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으로 저를 사려 했지만 오히려 제게 복수의 명분을 그리고 완벽한 무대를 마련해 준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금고에서 꺼내두었던 서류 뭉치와 최유경이 던져주고 간 돈 봉투를 나란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후원해왔지만 단 한 번도 제 정체를 드러낸 적 없었던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오 변호사님, 저입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것 같네요. 제 인생의 마지막 무대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냉정한 결심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사흘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최유경과 내 아들 김민주는 제가 돈 몇 푼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성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모를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한 여자가 그들의 성을 통째로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토요일 웨딩 팰리스 호텔. 그곳은 내 아들의 결혼식장이 아니라 그들의 오만과 편견이 심판받게 될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의 감독이자 주연이 되어 가장 화려하고 통쾌한 복수극의 막을 올릴 참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은 거짓말처럼 맑았고 눈부신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풍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잔인할 만큼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에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가본 적 없었던 강남의 최고급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오 변호사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최고로 모시라는 그의 한마디에 미용실 원장부터 모든 직원이 제 주위를 맴돌며 쩔쩔맸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낯선 제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푸석했던 머릿결은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자 윤기나는 검은 비단처럼 변했습니다. 희끗희끗했던 새치는 고상한 색으로 덮였고 얼굴에는 옅지만 기품 있는 화장이 더해졌습니다. 제 평생의 노동이 새겨져 있던 손에는 단정한 색의 매니큐어가 칠해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시장 국밥집의 박영희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낯설지만 위험 있는 한 여인이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해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했다는 짙은 남색의 실크 원피스였습니다. 몸의 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감촉이 생경했습니다. 목에는 과하지 않지만 깊은 빛을 내는 진주 목걸이를 걸었고 귀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회장님의 품격에 맞는 최소한의 예장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낯선 호칭이 오늘따라 조금도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미용실 밖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TV에서나 보던 회장님들이나 타는 그런 차였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차 문을 열어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장님을 수행할 김 비서입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자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는 저와 오 변호사 그리고 김 비서 이렇게 세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 변호사가 제게 서류 가방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웨딩 팰리스 호텔의 지분 구조와 소유권 관련 서류, 그리고 어머니의 손맛 프랜차이즈의 현황 보고서입니다. 필요하실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받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아들 민준이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턱시도를 차려입고 제 손으로 끓여준 국밥이 아닌 호텔 조식을 먹으며 행복에 겨워하고 있겠지요. 제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을까? 아니, 어쩌면 제 존재를 완전히 잊고 새로운 가족과의 미래에 들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감각할 뿐이었습니다. 차가 마침내 웨딩 팰리스 호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입구에는 최고급 차들이 즐비했고 잘 차려입은 하객들이 웃으며 식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 풍경, 그 위선적인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저는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김 비서가 먼저 내려 제 쪽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호텔 입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평범한 하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위험 있는 걸음으로 호텔 로비를 향해 걸었습니다. 제 양옆에는 오 변호사와 김 비서가 그림자처럼 저를 따랐습니다. 로비는 이미 수많은 하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낯선 이의 등장을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던 사돈 최유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오늘따라 더욱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온몸에 걸친 보석들이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어느 집안의 높으신 분이 왔나 보다 하며 비굴할 정도의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귀한 걸음 해주셨네요. 어느 쪽 하객이신지. 그녀는 제게 아부하듯 말을 건네다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사사부인? 당신이 왜 여기에 그 모습은 또 뭐고?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제가 초라한 행색으로 호텔 주변을 맴돌다 경호원에게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녀의 상상을 완전히 벗어난 압도적인 기품과 위엄을 갖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당황한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사부인. 아니, 이제 최 여사라고 불러야 하나요? 제 목소리는 로비의 소음을 뚫고 그녀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주변의 하객들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저희 쪽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유경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구석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지 못해? 하지만 그녀의 손이 제 팔에 닿기도 전에 김 비서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시죠.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십니다. 김 비서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최유경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상황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직감한 듯 불안한 눈빛으로 저와 제 옆에 선 사람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신랑 입장을 준비하던 제 아들 민준이가 소란을 듣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말쑥하게 턱시도를 차려입은 아들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발견하는 순간 그 얼굴은 최유경보다 더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돈 봉투를 받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믿었던 아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의 기억 속에 있는 초라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 결혼식인데 엄마가 와봐야지. 안 그런가, 김민준 씨? 제 입에서 나온 김민준 씨라는 서늘한 호칭에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로비를 가득 채웠던 웅성거림은 순간 멎었고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저와 아들, 그리고 사색이 된 최유경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처럼 세상의 모든 조명이
우리 세 사람을 비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최유경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제게 달려들 듯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경호원들 뭐해? 이 여자 당장 끌어내지 못해? 그녀의 고함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몇몇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양옆을 지키고 선 오 변호사와 김 비서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제 몸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때 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호텔의 보안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감히 이 호텔의 주인이신 분께 누가 손을 댄다는 말입니까? 호텔의 주인. 그 말에 로비는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최유경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주주인? 이 여자가 이 호텔 주인이란 말이야? 하?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국밥집 하는 주제에 어디서 사기꾼들이랑 짜고. 그녀의 비웃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호텔 지배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최유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 앞에 멎어 깍듯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준비를 했을 텐데요.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는지요? 지배인의 90도 인사에 최유경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지배인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최 여사,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이 결혼식장, 이 웨딩 팰리스 호텔, 그거 내 겁니다. 제 선언의 로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탄성과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최유경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며 옆에 있던 테이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마치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당신 같은 여자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떤 여자인데? 저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국밥집 하는 여자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국밥집이 전국에 수백 개 체인을 둔 외식 프랜차이즈 어머니의 손맛의 시작이었다는 건 몰랐나 보군요. 나는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일군 사람이야. 당신처럼 남편 돈, 부모 돈으로 치장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제 손을 들어 그녀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굵은 마디, 거친 피부. 그녀가 가사도우미 손이라며 모욕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부끄럽다고 했지. 이 손으로 어떻게 하객들 손을 잡느냐고 물었지. 잘 봐도 이 손이 바로 당신 아들 사위 될 뻔했던 남자를 키웠고 당신이 서 있는 이 호텔을 세운 손이니까. 당신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번 손이라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이제 제 시선은 마지막 한 사람, 제 아들 김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공포, 그리고 뒤늦은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오지 마. 내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가 울먹이며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위선적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서?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지? 내 어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존심을 고작 아파트 한 채, 외제차 한 대와 맞바꾼 너를, 내 어미의 인생을 수준 떨어진다며
부정한 너를 내가 어떻게 용서한단 말이냐. 저는 품속에서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최유경이 제게 던졌던 바로 그 위자료 봉투였습니다. 내 장모 될 사람이 내 40년 세월의 값이라며 이걸 주더군. 내 어미를 버리는 대가라고. 너도 알고 있었겠지. 저는 그 돈 봉투를 아들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돈다발이 쏟아져 나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가져가. 그리고 내 장모 될 사람에게 전해. 나는 내 아들을 돈 받고 팔 생각 없다고. 아니, 정정하지.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 이제 너는 저 여자의 아들이 되어 살아. 돈과 수준을 쫓아서. 제 단호한 선언에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최유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 당신에게는 선물 하나를 더 주지. 제가 손짓하자 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건 당신 남편 회사와의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통보서요. 당신 남편 회사가 우리 어머니의 손맛 덕분에 먹고 사는 건 알고 있었나? 내일부로 당신 남편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그 수준이라는 걸 유지하기가 꽤 힘들어질 텐데 어떡하나? 최유경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그대로 실신하듯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검은 세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이 길을 열어주었고 그들의 시선 속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경외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뒤로는 아들의 절규와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제게는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김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시장으로 갑시다. 내 국밥집으로. 차는 부드럽게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손으로 일군 나의 성, 나의 가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수준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돈과 명예로 치장한 겉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땀과 정성으로 삶을 일궈낸 단단한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저는 그 답을 압니다. 제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복수극은 끝났지만 제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오롯한 나 박영희로서의 삶. 국밥 가마솥에 뜨거운 김처럼 제 남은 인생도 뜨겁고 치열하게 빛날 것이었습니다. 그날 찢어졌던 제 자존심은 다시는 상처 입지 않을 단단한 갑옷이 되어 저를 지켜줄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오만함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 그리고 진정한 수준이란 과연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들 민준이처럼 한순간의 욕심에 평생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주인공 영의 시처럼 깊은 배신감에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싶은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후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일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오롯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던 분도, 혹은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아픈 관계를 끊어내야 했던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통쾌한 위로와 단단한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